자, 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오늘은 지난 시간 제12강에 이어서 제13강 단백질의 구조 및 성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28쪽을 펴보시면 단백질의 구조 및 성질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백질의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중요하죠, 여러분. 반드시 체크합시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제 1차 구조가 있죠. 1차 구조. 가장 단순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1차 구조는 자, 펩티드 결합으로 단백질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펩티드 결합을 이루고 있죠. 사슬형, 길게 사슬형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단순한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미노산 종류와 그 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되죠. 단백질 종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펩티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사슬형 구조 이렇게 되시고, 그다음 디귿을 보시면은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면 펩티드 간에 황과 항의 결합 등이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사슬형 구조인데, 자, 황과 항의 결합, 공유 결합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펩티드 결합 자체도 우리가 공유 결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황과 항의 구조, 그래서 황과 항의 결합 등이 형성해서 S와 S, 가장 단순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자, 두 번째 2차 구조 봅시다. 자, 이런 1차 구조를 이룬 단백질이 이제 펩티드 V가 CO와 NHV에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느냐 했을 텐데,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NHV에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펩티드 V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다른 우리가 1차 단백질하고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는 우리가 수소 결합, 이런 수소 결합을 이룰 수 있죠. 그래서 분자 간의 인력인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은 봅시다. 펩티드 사슬이 직선으로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구상 아미노산끼리 상호작용, 여기다 밑줄 칩시다. 구상 아미노산끼리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뭐죠? 수소 결합에 의해서 입체 구조를 형성한다 했죠. 자, 밑줄을 치시고, 그 다음에 니을을 봅시다. 1차에 형성된 펩티드 사슬이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 구조죠. 그 다음에 베타 병풍 구조, 불규칙 코일 형태를 이룬다. 자, 알파 헬릭스와 베타 병풍 구조 한번 밑줄을 쳐봅시다. 여러분, 이 1차 구조인 이런 사슬형의 단백질이 이렇게 꼬이면서 알파 나선을 이루면서 이 펩티드 V죠. 여기 CO와 NHV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어떤 결합? 이런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게 이 꼬인 부분이 풀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수소 결합 V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알파 헬릭스 해가지고 알파 나선 구조라고 얘기하죠. 알파 나선 구조. 조금은 더 1차 구조보다 복잡하게 수소 결합이 하나 형성이 됐구나. 그리고 베타 병풍 구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자, 이런 1차 구조를 이루는 사슬형의 1차 구조 단백질에 펩티드 V죠. CO와 NH 사이에서 또 다른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이런 베타 병풍 구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결합이 형성되는 것. 그래서 1차 구조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수소 결합이 형성되어 있구나. 그래서 디귿번 봅시다. 사슬 내 또는 사슬 간, 요것 자체는 알파 나선은 사슬 내에서 이렇게 되지만 요건 사슬과 사슬 사이에서죠. 자, HH 본드, 이게 바로 뭡니까?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이라고 씁시다. 그래서 HH 본드 결합, 수소 결합에 의해서 안정화된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수소결합을 형성하는구나. 펩티드 부위에 지난번 수소결합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자, 부분적인 음과 양, 극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자, 우리가 수소결합이라는 거 해봤지만은, 전기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가장 센 FON, 이 세 가지가 부분적인 음을 띠고, 약한 수소가 부분적인 양을 띌 때, 이웃한 수소와 이웃한 FON과의 결합을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수소가 있다고 해서 수소결합이 아니죠. 그래서 FON과 이웃한 FON과 이웃한 수소와의 분자와의 결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소결합입니다. 근데 이런 게 분자간 인력 중에는 좀 강하고 열에는 약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3차 구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 3차 구조를 보시면 여러분, 기억에 나와있죠? 2차 구조로 이루어진 나선형 사슬이 이제 어떻게 된다? 자, 2차 구조로 이루어진 나선형 사슬 같은 경우가, 자, 2차 구조가 수소결합과, 당연히 2차 구조에서 수소결합 있었으니까 여러분. 또 그 다음에 1차 구조에 뭐가 있었죠? S와 S 환결합이 있었죠? 공유결합이라고도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온결합이 생기죠? 이온 간의 결합. 양이온, 보통 NH3 플러스 같은 경우하고 O-C 했을 때 이런 것들, 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는 건 양이온과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 여러분, 소수결합이죠. 소수결합이라는 거는 알킬기 부위죠, 보통. R부위인데, 이런 부위를 우리가 탄화수소 부분인데, 무극성 결합이라고,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죠. 무극성,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꼬이고 접힌 구조이죠. 그래서 복잡한 형태를 이룬다. 대개 단백질은 보통 3, 4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니은을 봅시다. 여기 나와 있죠. 수소결합, 소수성 결합, 황과 항의 결합, 펩티드 결합, 이온 결합 등에 의해 서로 접히고 꼬여서 생리작용을 할 수 있는 특수 프로테인 구조 형성. 밑줄을 칩시다, 여러분. 자, 특수 프로테인 구조를 형성한다. 자, 이렇게 밑줄을 치시고, 여러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섬유상 단백질이 있고, 우리 생장에 중요한 것들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구상 단백질이 있죠. 자, 간단하게 앞 시간 저기 12강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건 배웠죠, 여러분. 자, 섬유상 단백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물 분산 알칼리에 녹지 않는다. 용해성이 거의 없죠. 세포 조직을 유지하거나 구조를 이룬다고 나와 있죠. 자, 용해성 없고 거의, 그 다음에 세포 조직 구조 형성.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모발 중에 케라틴, 그 다음에 결합 조직의 콜라겐. 콜라겐 같은 경우가 우리가 피부 결합 조직으로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발 중에 케라틴, 그 다음에 혈액 내에 피브리노겐, 근육에 미오신이 있다 해가지고, 그 예로서 종류로서는 우리가 구상 단백질에 이때 요거 종류로서는 모발 구성하는 케라틴이죠. 그 다음에 콜라겐. 콜라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결합 조직이죠. 피부와 피부 사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피브리노겐. 혈액 응고에 관여하죠, 여러분. 피브리노겐 같은 경우는 혈장 성분, 혈액의 액체 성분에 있으면서 혈액의 응고에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오신, 미오신 해가지고 미오글로빈 했는데, 미오신, 근육 속에 존재하는 것이죠, 미오신. 그 다음 구상 단백질을 봅시다. 섬유상 단백질 같은 경우가 우리가 디귿에서 얘기했던 거고, 구상 단백질을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수용성이라고 나왔죠. 아, 물에 잘 녹는구나. 알칼리 산에도 당연히 잘 녹죠. 용해성 높다. 용해성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대부분 효소로 혈장 단백질을 변성 응고에 관여하죠. 변성도 되고 열에 약하기 때문에 변성, 그 다음에 응고,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될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부분이 효소 구성. 그래서 혈장 단백질, 이런 혈장 단백질 액체 성분에 존재하는 것들이 이제 알부민 같은 경우 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질 등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구조는 반드시 중요한 부분은 뭐냐? 1차 구조에는 펩티드 결합으로 형성되는 사슬형 구조고, 2차 구조는 알파나선, 베타, 병풍 구조가 있는데 수소결합 형성. 3차에는 이런 결합들, 접히고 꼬인 구조들, 복잡한 구조가 돼 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제 4차 구조 가보겠습니다. 자, 제 4차 구조를 가보시면은 여러분, 3차 구조로 이루어진 단백질이 다시 회합, 결합 더 붙어가지고 생리적 활성화, 더 복잡한 구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의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헤모글로빈은 보통 이제 여기에 종류는, 이런 종류로서는 헤모글로빈이죠. 이건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산소와 결합하여 적혈구에 존재하는데, 적혈구에, 우리 혈구 중에서 적혈구에 존재하는데 색소 단백질이죠, 여러분. 일명. 그래서 얘가 색소,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요거 자체의 결합도 3차 구조와 거의 똑같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 결합 있고, 결합이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소 결합 있고, 황과 황의 결합 있고,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하죠.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그 다음에 우리가 이온 결합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다면은 소수성 결합이죠.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 이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단백질이 변성이 되는 요인은 수소결합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열을 가하면은 이런 소수성이나 수소결합이 끊어지면서 이 접히고 꼬인 구조가 풀려지면서 2차 구조나 또는 다른 성질을 갖는 단백질로 변성이 되는 것이죠. 열에 약하고, 또 하나는 뭐 이 단백질 변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은 pH가 있는데,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많으면은 그 단백질의 전하를 띈 부분에, 음전화 양전하를 띈 부분에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보통 음전화 부위에 결합하면서 전기적 성질이 이제 중성으로 변하면서 또 접히고 꼬인 구조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의 변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보시면 되고, 우선 단백질의 구조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2구 쪽에 이제 두 번째 단백질의 성질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콜로이드성.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은 물에 녹으면 투명하죠. 물에 용해된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우유, 밀가루 같은 경우들 물에 녹진 않고 분산돼 가지고 뿌옇게 가죠. 입자가 비교적 크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우리가 물에 분산이 된다, 퍼진다, 분산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이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입자가. 왜냐면은 같은 전하를 띠면은 반발력이 있어서 서로 뭉치질 않지요. 그래서 콜로이드 용액을 이룬다. 보통 이런 콜로이드 용액을 이루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크림 같은 경우, 우유,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우리가 마요네즈 같은 경우들, 이렇게 불투명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명 우리가 콜로이드 상태라고 봅니다. 입자가. 그 다음 분자량은 고분자화물. 아, 분자량은 크구나. 왜 그러냐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아미노산의 단위체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용해성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콜로이드성 있고, 자, 분자량은 고분자고, 자, 세 번째 용해성. 배웠듯이, 자, 이런 부분적인 전하하고 치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 염류, 또 산과 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산과 알칼리의 용해가 잘 된다. 안 되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근데 잘 녹는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염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염용이라고 나와 있죠. 썰팅인이라고 했는데 적당한 중성 염류 용액에서 용해가 된다.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해질과 이온 결합을 하면서 이런 단백질들도 이온 부분은 전하를 띠는 부분에서 그런 용매들하고 이온 결합을 하면서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 과정이죠. 자, 이렇게 분산 섞여 있다. 그리고 130쪽 가봅시다. 염석이란 건 썰팅 아웃인데 이런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만약에 전하를 띈 부분에 중성을 띄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발력이 같은 전하끼리는 이렇게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음전하끼리는 이렇게 반발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가 알칼리성에서는 염기성 용해에서 음전하를 띄죠. 이렇게 안 붙지만은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전해질을 다량 첨가하면 뭐 염화마그네슘이다 이런 것들 MgCl2 이런 것들을 첨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그네슘 이온이나 염화 이온 같은 경우가 우리가 특히 이제 양이온이 여기에 결합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 얘가 중성을 되죠. 양이온이 이런데 결합을 하면서 이렇게 중성을 띌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자들끼리의 반발력이 잃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뭉쳐서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염석이라고 합니다. 그놈도 염류 용액에서 용해하는 현상인데, 자, 물에 대하여 단백질과 염이 경쟁을 이루어 염이 침전하여 석출된다. 다시 응고, 침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산되어 있던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건 염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두부 같은 경우는 가라앉게 하죠, 여러분.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네 번째 전기적 성질 나와 있죠. 이제 전기적 성질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전기적 성질. 자, 요거 한번 체크하시고 전기적 성질 같은 경우 양성전해질이다 해가지고 양성전해질. 양전하를 띄는 것이죠, 여러분. 양성전해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자 내에서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함께 존재한다. 양성이라는 거는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양쪽 전하를 가지고 있다. 양쪽 전하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양이온, 예를 들면은 플러스 이온, NH3 플러스, 예를 들어 아미노기가 또는 COO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음전화 부위를 자 같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미노기 같은 경우 NH2 같은 경우가 수소 이온을 받아버리면은 NH3 플러스가 되고 카르복시기 같은 경우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화죠. 양쪽 전화가 가능한 거고 양성전해질은 수화는 뭡니까? 단백질 부위가 치수성이고 그 다음에 전하를 띠기 때문에 물 분자에 둘러싸일 수 있는 것이죠. 수화는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물에 용해되면 아미노산과 마찬가지로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면서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을 한다. 물 분자에 둘러싸인다. 물과의 수소 결합을 이루면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등전점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등전점. 이 단백질의 전하가 전기적 중성이 되는 순간이죠. 양이온, 음이온의 전하가 같아가지고 동시에 같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전기적 힘이 상세, 0인 상태로 또 이때는 어떤 전원을 연결해도 플러스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지 않는 상태죠. 그때 이때 pH 값을 등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pH 값을 등전점이다. 알아둡시다, 여러분. 전기 영동. 말 그대로 전기 영동은 단백질이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 극으로 이동할 수 있죠. 음전하를 띠면은 양극으로 이동하고 양전하를 띠면 음극으로 이동할 수 있죠. 그래서 용액 내에서 산성 쪽에서는 자 단백질이 산성에서는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자 산성 쪽에서는 자 전기 영동하면은 산성 용액에서는 단백질이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극 이동이 가능하죠. 마이너스 극 이동.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염기성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 단백질이 뭘 이루고 있습니까? 아미노산 자체가 그러니까 단백질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이때는 플러스극으로 이동 가능하다. 이동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기 영동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체 유형관계를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깝고 먼 관계죠. 그래서 사촌 간의 관계 생명체. 자, 그 다음에 침전성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기침전제, 타닉 에이시드, 그 다음에 중금속에 의해서도 우리가 침전이 될 수 있고 유기용매 알코올이나 아세톤에 의해서도 불용성 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봅시다. 여러분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되고, 우선 식품화학이라는 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때 과정에서의 그 화학, 유기화학 쪽에 가까운데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죠.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그것 자체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그 화학투, 생물학, 화학개론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을 조금 공부하시고 이걸 보셔야지만이 우선 유기화학 쪽에 해당하니까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130쪽에 이제 5번을 들어가 보시면 단백질과 아미노산의 정색 반응이 있죠. 검출 반응이죠. 그래서 단백질과 정색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에 이제 우리가 뭐가 있느냐? 기억이라고 해야 되죠. 뷰렛 반응이죠. 한글로 쓰겠습니다. 뷰렛 반응. 자, 이 뷰렛 반응은 반드시 단백질 검출에 이용하는 것이죠. 자, 뷰렛 반응 봅시다.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뷰렛 반응 뭐라고 했습니까? 단백질과 1.12 노르말 농도의 수산화 나트륨과 1%의 황산 수용액이 있으면은, 자, 1.12 노르말 농도의 수산화, 이런 것까지 다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황산이죠. 1% 황산이요. 자, 황산이라고 H2SO4 1% 정도의 황산 수용액이 있으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단백질을 첨가하게 되면은 프로테인, 단백질이 영어로 프로테인입니다. 자, 이때 이제 색깔이 어떤 색깔을 띠냐면 적자색에서 청자색이 되는구나. 적자색에서 청자색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단백질 검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2개 이상의 펩티드 결합을 가진 화합물을 알 수 있다. 방법이구나. 알아둡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것이 들어갔을 때 이게 뷰렛 반응이다. 색깔이 청자색으로 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이라고 하죠. 자,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도 마찬가지로 단백질 검출 반응에 이용하는 건데, 단백질, 프로테인이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과 질산. HNO3죠. 자, 이 질산과 반응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백색의 침전이 가능합니다. 전해질을 넣기 때문에 변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요것을 가열을 이 백색 침전된 걸 가열하면 황색이 되는구나. 이런 과정이고, 자, 여기 하나 밑줄 칩시다. 방향족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대표적인 무극성의 성질을 가진 아미노산의 정색 반응. 자, 방향적 아미노산의 정색 반응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방향적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검출. 그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 색깔을 보고 방향적 아미노산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이 단백질에. 그 다음에 밀론 반응이라고 했죠. 특히 이제 이 중요한 것은 뷰렛 반응과 크산토 프로테인 반응.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단백질 검출에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시면 밀론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단백질과 밀론 시약을 넣으면
백색이 침전 가열하면 적색이 된다. 페놀기를 가진 아미노산에 사용한다. 페놀기를 가진 거, 페놀기. 보통 페놀이라는 거는 벤젠고리에 OH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런 거. 이 페놀기를 가진 아미노산 검출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고 니을을 봅시다. 그 다음에 호킨 콜 반응이라고 나와 있죠. 호킨 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백질 프로테인과 글리옥살릭 애시드 해가지고 글리옥살릭 산이죠. 자, 이렇게 글리옥살린산과 그 다음에 단백질을 섞으면 질환 항색에 혼합이 되면 자색이 되는 거. 그래서 인돌기를 가진 아미노산에 자 사용되는 거다. 검출에 사용한다. 닌히드린 반응 우리가 했죠. 그래서 미음에 보시면은 닌히드린 반응 이렇게 봅시다. 닌히드린 한원성 단백질과 산화형 단백질을 가지고 하는 거죠. 닌히드린 반응했는데 뭡니까 여러분? 자, 가열하면 청자색이 된다. 단백질을 1%의 닌히드린 용액을 사용해서 알파아미노기를 가진 화합물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간단하게 여기 부분 보시고 주로 이제 뷰렛 반응과 크산토 프로테인이 단백질 검출에 이용하는 부분 요것이 이제 잘 나옵니다, 여러분. 131쪽 봅시다, 여러분. 세 번째, 단백질의 분류 방법이 나와 있죠. 자, 크게 세 가지가 뭡니까, 여러분? 완전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완전 단백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단백질.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부분 한번 봅시다. 체크합시다, 여러분. 단백질의 분류 및. 자, 완전 단백질 의미가 우리가 이제 이거죠. 완전 단백질의 정의가 뭐고 부분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이 뭐냐 했을 텐데 봅시다. 기억. 동물의 성장, 체력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양적, 질적으로 아미노산이 보통 필수 아미노산이죠.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 자, 그 다음에 체력 유지에 필요한 반드시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야 되죠. 질적, 양적으로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식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노산. 자,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이 여기에 속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좀 부족한데 대부분 동물성 단백질. 이렇게 있구나 해가지고 자, 종류를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종류를 봤을 때 얘가 나와있죠. 카제인 밑줄 치고 우유의 카제인입니다. 밑줄 칩시다. 달걀의 알부민, 글로불린, 대두의 글리신. 자, 글리신이라고 나와있죠. 요거 밑줄 칩시다. 그래서 종류를 봤을 때는 카제인, 그 다음에 카제인은 우유에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달걀에는 알부민, 그 다음에 글로불린. 요런 것들은 우리 글리신인 해가지고 우리 동물 성장이나 체력 유지에 굉장히 필수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 완전 단백질을 보시면 생명 현상의 유지는 가능하지만 뭔가 좀 부족한 거죠. 성장에는 정상적인 성장 유지는 못하는 단백질. 밑줄을 칩시다. 생명 현상 유지는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성장은 못한다. 이런 것들. 뭐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보면은 이런 단백질 성분이 부족하니까 그죠? 성장 발육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필요 아미노산이 질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양적으로 부족하다. 질로서는 골고루 갖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갖추어 있지만은 양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미래 글리아신 같은 경우는 부분 완전 단백질로 반드시 보강. 그러니까 보통 식물성 단백질은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좀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부분 안전 단백질로 보강이 필요하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빵, 우유. 그러니까 이런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빵에는, 자, 이 미리한 빵에는 우유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밥에는 육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빵에는 우유, 그 다음에 밥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육류 등이 함께 들어가야지 완전 단백질이 되는 것이죠. 양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단백질은 뭐다? 여기다 밑줄 칩시다. 아미노산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종류도 적고 그 다음 양도 적은 것이죠. 부족한 단백질.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몇 프로밖에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25%. 제한 단백질이 우리가 보통 이런 거에 제한 요인이 이제 제한 단백질이잖아요.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경우가 부족한 걸 제한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25% 정도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디귿. 식물성 단백질만 계속 섭취했을 때는 체내 단백질 합성,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내 단백질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하는 데 지장을 주고 체중까지 감소한다. 밑줄을 칩시다. 요 아프리카의 그 이제 기근. 그래서 곡류만 먹는 이런 어린이들에게 많이 걸리죠. 그래서 자, 불완전 단백질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다섯 번째 단백질의 변성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질이 변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요거 체크해 두시고 물리적 요인 가봅시다. 단백질의 변성에서 물리적 요인과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가시면은 자, 화학적 요인,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이고 변성 시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한번 이제 체크하시고 갈 건데, 자, 첫 번째 단백질의 변성. 먼저 단백질의 변성서부터 봐야 되죠. 봅시다. 자, 단백질 변성이 뭐냐? 분자 내의 펩티드 결합이 가열되어 형태가 변화되어 여러가지 물리화학 생물학적 성질이 변화되는 현상. 자, 분자 내의 펩티드 결합이 가열되어 형태가 변한다. 펩티드 결합의 형태가 변한다.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있죠. 1차 구조 결합을 제외한 2, 3차 구조 결합을 가진 단백질이 보통 4차 구조도 됩니다. 여기 2, 3차 결합을 가진 단백질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헬이 수소 결합이 끊어지면요. 이렇게 헬이 자, 분리가 되는 것이죠. 분해가 되고 재결합에 하여 단백질 고유 성질이 변하는 것. 이렇게 알아둡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4차 구조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물리적 화학적인 열과 pH 같은 경우죠. 이거에 의해서 수소결합만이 아니라 열에 의해서는 수소결합, 그 다음 여러가지 이온결합이나 소수성 결합 등이 변하는 거죠. 변화가 되었을 때 우리가 구조가 변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단백질의 구조 변화는 어떻게, 변성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식품의 조리죠. 조리하는 과정과 가공하는 과정, 저장 시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변성 요인을 들어가 봅시다. 요것이 중요하죠. 자, 물리적 요인 가봅시다. 자, 물리적 요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가열이죠, 여러분. 가열. 가열로 되어 있습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열, 온도 60, 70도씨에서 보통 50도씨 이상이면 변성이 됩니다. 자, 밑줄 치시고 수분 함량이 많을수록 변성 촉진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pH는
산성 쪽에서 변성 속도가 촉진. 이것도 알아둡시다. 그 다음 전해질에서도 변성 속도 촉진. 그 다음에 설탕 봅시다. 해규가 뭐냐면은 침전 덩어리가 액체 속에 다시 분산되어서 콜로이드 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우선 침전된 덩어리가 다시 액체 속에 분산돼 가지고 콜로이드 용액을 만드는 걸 해규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런 침전된 것을 다시 어떻게 한다? 용매에 분산시켜 가지고 콜로이드 용액을 만들 때도 우리가 변성이 일어날 수 있죠. 단백질이 한번 변성되면 단백질은 본래의 성질을 전혀 복구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도, 수분, pH, 전해질, 설탕 이런 것들, 자 가열에 의한 것들인데 여기 한번 봅시다. 물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가열인데 특히 이제 어떤 것, 그 다음 온도, 그 다음에 수분, pH, 전해질, 설탕 등이 일어난다. 보통 가열은 60, 70도씨에서 변성이 굉장히 잘 된다. 열에 약하다. 쉽게 얘기하면 열에 약하죠. 낮은 온도에서는 다시 성질을 복귀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압 및 건조라고 나와있죠. 가열 나있고 가압, 압력을 가했을 때, 그 다음에 건조, 이때도 이렇게 제목들 알아둡시다. 그 다음에 동결. 보통 이제 동결이라는 건 얼리는 것이죠, 여러분. 단백질. 자, 이 식품을 얼릴 때죠. 동결 과정. 육류를 냉동시켜 장기간 보관 시 보통 우리가 얼음의 결정 구조가 커질 때가 영하 1도씨에서 영하 3도씨죠. 자, 그래서 동결인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영하 3도씨에서 동결이 심하다. 변성이 심하다. 이렇게. 그래서 급냉을 해야 되죠. 이런 변성을 막기 위해서는 급냉을 하면은 영하 1에서 3도씨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시간이 오래되면은 그만큼 결정 구조가 커지면서 단백질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광선. 빛이죠. 이런 요인들 크게 제목을 알아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니을, 미음이죠. 표면 장력.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단백질이 단일 분자막의 상태로 엷은 막을 형성하면 변성이 된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화학적 요인을 가봅시다. 자, 화학적 요인으로 가시면은 여러분 이런 거에는 자 산과 알칼리죠, 여러분. 산과 알칼리인데 보통 산에는 수소이온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알칼리에는 수산화이온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 pH가 굉장히 높거나 낮을 때 pH 민감하죠. 이런 것들이 단백질이 pH에 민감한데, 이런 원리는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을 띠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단백질의 전하를 띈 부분, 예를 들면 산의 수소이온은 단백질이 음전하를 띈 부분에 결합하면서 정기적으로 변화시키죠. 중성. 그 다음에 알칼리, 이 수산화이온 같은 경우 양전하에 붙어가지고 자 정기적으로 중성으로 변화시키면서 접히고 꼬인 구조가 풀리게 됐을 때 성질이 변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많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요거 중요하죠, 여러분. 카제인 같은 경우인데, 카제인이 위에 들어있는 이 카제인이죠. pH 4.6에서 응고가 됩니다. 수소이온이 있는 거에서 4.6에서 이하에서 응고가 된다. 말 그대로 수소이온이 음전화 부위에 붙어버리니까 이때 이제 이런 응고되는 식품으로서는 우리 치즈, 요구르트 있죠, 여러분. 요구르트, 산성에서 요구르트 발효식품이죠, 여러분. 자, 이런 것들, 요거 중요한 거니까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 중성염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뭐 중성염 하면 일반 대표적으로 우리가 염화나트륨이죠. 육류의 미오신이다, 미오겐 이런 게 소금과 결합하게 되면 또 응고를 합니다. 그래서 육류가 소금과 결합했을 때 이제 응고가 되는데, 이런 소금과 결합해서 보통 응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가공식품이죠. 햄이나 소시지 주로 즐겨 먹죠. 그 다음에 어묵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선 살 같은 경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한 것, 중성염이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화학적의 단백질의 중성염 이렇게 있습니다. 물리적은 가열, 가압, 건조, 동결, 광선, 표면장력이 있었죠. 표면장력은 그냥
표면장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게 뭐냐면은 분자 간에 같은 분자 간의 응집력이죠. 표면에서 서로 성질이 다를 때 표면에 있는 분자들이 자기들끼리 끌어당기는 내부 한쪽에 치우치는 힘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는 뭐 단백질이 단일 분자막의 형태로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되면 성질이 변할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표면장력을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효소를 봅시다. 이 효소에 의한 거, 자, 화학적 작용 중에 효소죠. 우리 효소는, 자, 우유에 있는 카제인을 뭐로 변화시킵니까? 자, 카제인 같은 경우 우유 속에 함유된 요 카제인을 레닌을 첨가하게 된다면은, 레닌을 첨가했을 때는, 자, 뭐가 됩니까? 파라카제인이 되죠. 그 다음에 칼슘이온 파라카제인 됐다가 큐드를 형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쓰겠습니다. 칼슘이온 파라카제인이 되고 큐드를 형성한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유기용매에 의한 것 있죠. 여러분 보통 단백질이 물 속에 존재할 때는 친수성 부분이 물을 향해 바깥쪽을 향하고 친유성, 말 그대로 물을 싫어하는 쪽은 안쪽을 향하지만, 여러분 이걸 거꾸로 이제 그 용매를 어디다가 물하고 안 친한 무극성 용매에 집어넣게 되면 이 단백질의 거꾸로 친유성 부분이 그 유기용매의 바깥쪽을 향하고 친수성이 안쪽,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구조가 뒤집히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의 아세톤 알코올 첨가시 변성된다. 단백질의, 자, 아세톤이나 알코올,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중금속에 의한 거, 전체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면 단백질의 화학적 변화 요인은 뭐고 물리적 변화 요인이 뭐냐, 크게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이해하시고, 수은이나 카드뮴, 납 등 이런 이온에, 얘네들이 이제 이온을 띠죠. 전하를 띠는데 이때 착화물을 형성했을 때, 그쵸? 이것들이 이제 착화물로 형성해서 이온을 띌 때, 전하를 띌 때 이제 침전이 됩니다. 계면활성제는 뭡니까, 여러분? 분자 내에 친유성과 친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분자를 계면활성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계면활성제에 의해서 단백질의 수소결합을 끊어주는 변성작용. 수소결합이 끊어지게 돼도 우리가 아까 단백질의 구조가 변한다고 했죠, 여러분. 자, 거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간상 여러분 우선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조금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부분과 문제풀이를 같이 한꺼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단백질의 변성까지 해가지고 제 13강 했고, 제 14강은 나머지 단백질의 마지막 개념 정리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제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